그 다음 파트에서 이어지는 내용은 환자 존엄과 관련된 전문 직업성 딜레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입니다. 그래서 보건의료계 학습자들이 목격하거나 실제로 참여한 것들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사례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여러 보건의료계 학생들을 대상으로 존엄과 관련한 전문직업적 딜레마 경험을 조사했을 때 이 책의 저자들에 따르면 의대와 간호대 학생들이 훨씬 불균형적으로 더 많은 경험을 한 바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서도 잠시 이야기한 바가 있듯이 이처럼 환자 존엄과 관련된 딜레마는 가장 취약한 환자를 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취약한 환자라고 한다면 이렇게 급성으로 상태가 악화된 환자라든가 고령의 환자, 일시적이나 영구적으로 인지기능에 장애가 온 환자, 혹은 사망에 임종에 임박했거나 방금 전에 어떤 임종한 그런 사망한 사람들, 환자들을 가장 취약한 환자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양한 환자 존엄과 관련된 전문 직업성 딜레마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그 중에서 이 책에서 처음으로 다루는 어떤 유형 중에 하나는 의사소통에서의 존엄 침해, 영어로는 Communication Violations라고 두 단어로 되어 있지만 한국어로는 다소 조금 길게 번역된 의사소통 상황에서의 존엄 침해입니다. 그래서 존엄의 침해는 흔히 의사소통과 관련이 될 수 있고 박스 8-8에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디그니티 바이올레이션의 몇 가지 내러티브들이 실려 있습니다. 의사소통과 관련한 존엄 침해라는 것은 그 대표적인 예시 중에 하나가 보건의료계 학생 또는 의료진이 환자를 향하여 혹은 환자에 관하여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상황이 있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들이 인용한 한 가지 영국의 전국 단위 설문에서도 이러한 딜레마가 의과대학 및 다른 보건의료계 학생이 가장 흔하게 겪는 전문직업적 딜레마 중 하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사소통에서의 존엄 침해는 무언가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것 외에도 환자와의 상호작용을 기피하는 방식으로 환자를 무시하는 것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상호작용을 기피하는 것 자체도 일종의 논버벌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의사소통 상황에서의 존엄 침해는 이 밖에도 이러한 아래와 같은 것들이 또 존재할 수 있습니다. 환자를 깔보거나 환자에게 공격적으로 질문하거나 환자에게 부당한 비난을 하거나, 그래서 이러한 부당한 비난의 예시로는 치아가 보기 안 좋게 생겼군요와 같은 말이 있겠고, 또 환자를 무례하게 대하는 것 역시 의사소통을 통한 어떤 존엄의 침해 중 한 가지 유형이 될 수 있습니다. 환자가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치료에 순응하지 않았거나 대변을 보았다고 환자에게 소리를 지르는 것도 의사소통을 통한 존엄 침해 상황이고, 이와 관련된 내러티브가 박스 8.8의 두 번째에 있습니다. 환자 앞이나 혹은 환자 뒤에서 비속어 등을 사용하여 경멸적으로 환자를 호칭하는 것 역시 직접적으로 환자에게 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역시나 의사소통을 통한 어떤 존엄의 침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의사소통 상황에서의 존엄 침해의 예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사소통에서의 존엄 침해가 될 수 있는 것으로는 이렇게 불충분한 정보만을 주는 것, 환자의 상태나 예후나 치료에 관해서 충분한 정보를 주지 않는 것도 의사소통을 통한 어떤 존엄 침해가 될 수 있다고 이 책에서는 예시로 말하고 있고, 나쁜 소식 전하기나 사망 혹은 임종에 대해서 기분 나쁘게, 영어로는 badly라고 되어 있었는데 기분 나쁘게 이야기하는 것 역시 커뮤니케이션 바이올레이션의 한 예시가 되겠습니다. 이 밖에도
의식은 있으나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임종이 다가오는 어떤 환자에 대해서 보건의료 전문직이 의료진이 부주의하게 말한 것을 목격한 상황을 경험했던 간호대 학생의 내러티브가 박스 8-8에 실려 있습니다. 이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의사소통에서의 존엄 침해를 다루고 있습니다. 나쁜 소식 전하기 상황에서 부적절한 언행을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되는 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나쁜 소식 전하기를 그 소식을 성급히 전하려고 했기 때문에 발생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매니지먼트 가능한 옵션에 대해서 정보가 불명확하게 전달되었고, 전문 용어는 과도하게 많이 쓰였고, 환자에 대한 공감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방식으로 나쁜 소식이 전해진 상황도 이 책에서는 의사소통을 통한 환자 존엄의 침해로 다루고 있습니다. 또 이보다 더 나아가서 가끔은 그 질환을 가진 환자를 비난하거나 환자가 어떤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지를 무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낙인이 찍힌 환자에 대한 것도 의사소통에서의 존엄 침해의 유형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자신의 건강 상태는 개인의 책임이라는 듯 환자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든가, 정신건강적인 어려움이나 특히 자해를 한 환자, 정신신체 장애를 가진 환자 등을 혹은 치매를 가진 환자에 대해서 존엄을 침해하는 발언을 하거나, 감염 질환을 가진 환자를 마치 위험 요인, 감염원인 것처럼 대하는 것 등도 의사소통을 통한 존엄 침해의 양상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사소통을 통한 존엄 침해를 다뤘다면, 그 다음에 이어서 신체적인 존엄 침해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영어로는 physical violation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이것에 대한 설명은 어떤 보건의료계 종사자가 자신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환자에 대해서 짜증이 나는 것을 신체적인 공격성으로 드러내는 것을 목격한 어떤 학생들의 이야기가 예시로 실려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물리치료과 학생은 물리치료사가 환자에게 일어나서 걸어보세요라는 자신의 지시에 잘 따르지 못했다 혹은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행 보조기를 병동에 집어던진 모습을 봤던 사건을 회상하기도 했고, 또 다른 어떤 간호대생은 간호조무사가 목욕을 하는 동안 수능적이지 않았다며 환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얼굴에 옷을 던지는 것을 보았다고 언급했다라고 하며 이런 것들이 실려 있습니다. 신체적인 존엄 침해는 이렇게 환자의 면전에서 환자에게 직접적으로 짜증을 드러내는 것 외에도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이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보건의료계 학생들이 가장 충격을 받을 신체적 존엄 침해는 학생들로 하여금 임종에 가까워진 혹은 사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환자를 대상으로 신체적 존엄을 침해하는 행위를 지시받은 경우일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이렇게 뭔가 부적절한 지시를 선배 의료진으로부터 받은 경험들을 몇 가지 열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4학년 학생들은 상급 의사들로부터 방금 심장마비로 고통을 받고 거의 사망에 가까워진 환자를 대상으로 CPR을 해볼 것을 제안받은 일을 언급했고, 이러한 것은 앞서 챕터 7에서 자신의 역량 수준을 넘어서는 수행과도 연결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비슷한 사례로 어떤 학생들은 방금 임종을 맞은 환자를 대상으로 체혈을 연습해 볼 것을 그런 권유를 받기도 했고, 이보다 더 흔한 것은
카데바에 대한 환자 존엄의 침해였는데, 예를 들어 앞에 박스 3.4, 3챕터에 있던 박스 3.4에서 환자의 어떤 내밀한 신체 부위를 가지고 농담을 하는 것이라든가, 카데바에 자신의 이니셜을 새기는 것과 같이 상당히 상상하기 쉽지 않은 이러한 환자에 대한 존엄 침해 사례도, 카데바에 대한 환자 존엄 침해 사례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의사소통과 관련된 것, 그리고 신체와 관련된 것을 보았다면, 세 번째로는 프라이버시 침해, privacy violation을 통한 환자 존엄에 연관되어 있는 프로페셔널리즘 딜레마를 살펴보겠습니다. 신체나 의사소통 외에도 프라이버시 침해도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간호대학생들이 경험한 프라이버시 침해는 대체로 신체적인 것으로서, 주로 그러한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하는 상황은 개인적인 돌봄 활동, 예를 들어서 배변, 씻기기, 먹이기, 들어올리기 등의 돌봄 행위를 환자에게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고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의과대학생이 경험한 프라이버시 침해는 신체적인 것과 의사소통적인 것 모두와 관련돼 있었는데, 기밀, 환자의 컨피덴셜리티를 침해하는 것도 발생하곤 하였다고 합니다. 신체적인 프라이버시 침해는 환자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노출시키는 상황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맨몸이 드러난 채로 병상에 그대로 방치하거나 혹은 그 상태로 화장실로 옮기는 것 같은 것이 신체를 부적절하게 불필요하게 많이 노출시키는 예시가 되겠고, 박스 8.12 첫 번째 내러티브에 더 자세한 어떤 상황이 실려 있습니다. 또 어떤 학생들은 환자들이 루틴한 신체 검진을 받는 상황에서도 종종 필요 이상으로 긴 시간 동안 신체를 노출하도록 요구받은 상황들이 있었다고 언급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러티브는 박스 8.12의 두 번째 내러티브에 실려 있습니다.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해서 이어서 살펴보면, 병동에서 침상 주위에 커튼을 잘 두르는 것으로 신체적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얇은 커튼 하나가 의사소통의 프라이버시까지 보호해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관련된 상황이 박스 3.6에도 나와 있었는데, 이처럼 학생들은 기밀 보호와 관련된 의사소통의 프라이버시 침해 혹은 딜레마 상황을 언급했습니다. 한 가지 예는 환자에 관해서 사적인 공간, 당직실과 같은 사적인 공간이든 혹은 대중교통이나 SNS 같은 공적인 공간에서 환자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목격했다거나, 어떤 환자가 시니어 의사에게는 이야기하지 않은 정보를 학생에게만 털어놓는 경우에 대해서도 이것을 환자의 기밀을 지키지 않고 시니어 의사에게 이것을 이야기해야 하는지에 대한 딜레마를 겪었다고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보건의료 종사자가 환자의 가족에게 검사 결과를 공유하는 모습이나, 혹은 환자에 관한 세부 정보를 공적인 공간, 즉 병동이나 약국과 같은 공적인 공간에서 다 들리게 이야기하는 것을 목격한 상황도 의사소통을 통한 프라이버시 침해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 앞에서 환자의 가족에게 검사 결과를 공유하는 상황과 같은 경우는 어떤 문화적인 맥락에 따라서 많이 다를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자를 부적절한 방식으로 촬영하거나 녹화하는 것 역시 프라이버시 침해의 한 가지 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유형의 환자 존엄 관련 프로페셔널리즘 딜레마를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과연 학습자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학생들이 언급한
학생들의 표현에 따르면 학생들은 이런 딜레마를 이야기할 때 아주 많은 양의 부정적인 정서적 표현을 함께 담았고, 이것은 환자 존엄의 침해가 학생에게도 그것을 목격하거나 거기에 동조하거나 하는 것이 상당한 스트레스로 다가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 있는 단어들이 영어이긴 합니다만, 이 연구자들이 학생들한테 수집한 내러티브에서 같이 나왔던 감정적인 표현을 나타낸 단어가 되겠습니다. 보건의료계 학생들은 이러한 환자 존엄 관련 딜레마 상황에서 도덕적 디스트레스, 어떤 고뇌를 겪습니다. 아마 그 이유는 다른 여러가지 전문직업성 관련 딜레마가 그렇듯이 무엇이 윤리적인 행동인지 알면서도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은 무척 어렵거나 불가능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이 책을 저술한 사람들, 연구자들에 따르면은 이러한 도덕적 디스트레스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크게 느끼고, 또 많은 사례를 목격하더라도 그것이 무뎌지기보다는 더 커지는 모습도 보였다고 합니다. 또한 학생들은 이러한 환자 존엄과 관련된 환자 존엄의 침해, 행위 혹은 그러한 일들을 보건의료계 종사자가 선동한 경우에 더 크게 분노하였고, 이러한 분노 때문에 어떤 학생들은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딜레마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혹은 하지 못했던 학생들은 그것을 후회하기도 하였고, 박스 8.8의 세 번째 내러티브나 박스 8.12의 두 번째 내러티브에서와 같이 무슨 말이라도 했어야 한다 라고 뒤늦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어떤 학생들은 자기 자신이 나서서 그 상황에서 문제제기, 챌린지한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정서를 이야기하기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옳은 일을 한 것에 대해서 나 스스로가 자랑스럽다 라고 표현한 학생도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그러면 이러한 환자 존엄 관련한 전문직업성 딜레마에서 어떻게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학생들이 환자 존엄의 침해 상황에서 그저 따르기보다는 혹은 동조하거나 순응하기보다는 저항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하고, 특히 간호대 학생들이 그러했다고 이 책의 저자들은 쓰고 있습니다. 흔한 저항 행위, Acts of Resistance에는 다음과 같은 예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시들은 앞서 내러티브에서도 다뤄진 바가 있으니 옆에 각각의 저항 행위 유형에 따라서 쓰여 있는 어떤 박스의 내용들을 살펴보셔도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당한 취급을 받은 환자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는 방법도 있고, 대학이나 병원에서 그러한 상황을 관리하는 부서에게 환자 존엄의 침해 사실을 보고하는 방식의 행동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환자 존엄을 침해한 가해자에게 직접 문제 제기를 하기도 했고, 이렇게 뭔가를 하지 않더라도 사건 후에 동료나 친구들과 이 상황을 놓고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이런 행동도 이 책에서는 어떤 저항 행위의 한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환자 존엄의 침해 상황에서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고 순응하고 말았다, 동조하고 말았다라고 이야기한 학생들 중 많은 학생들은 그 이유가 보건의료계의 어떤 위계, 그리고 그 위계에서 자신들의 낮은 지위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저 3학년 학생일 뿐이에요 와 같은 표현을 했는데, 이런 학생이라는 위치는 자신들이 실습을 돌 때 어떤 학습 경험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나의 성적이 어떻게 될지에 관해서 결국 자기보다 더 높은 위계에 있는, 그것이 설령 가해자일지라도 혹은 환자 존엄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어떤 선배 의료인일지라도 결국 그 사람에게 의존하는 입장이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보건의료계에서의 위계와 관련된 이야기는 다음 챕터 9에서 조금 더 다뤄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박스 8.16의 내용을 보면 의과대 학생이 간호사가 했던 어떤 잘못된 부적절해 보이는 행동에 대해서 상급 의사 컨설턴트에게 우려를 제기하였지만 의사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았고, 이러한 상황을 경험한 학생은 말하자면 환자 존엄을 침해하는 상황에 저항하지 않는 롤모델을 목격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 책에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계 학생들이 당연히 어떤 위계적인 문제로 가해자 혹은 환자 존엄을 침해하는 어떤 그 당사자에게 직접 문제 제기하는 것을 망설이지만, 그러한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간접적인 전략이 존재하고, 그 예시가 바로 이 챕터의 시작부에 언급한 학생의 내러티브에 나와 있습니다. 이 챕터의 시작부 내러티브에서 그 학생은 존엄이 침해당했다고 느낀 그 환자에게 여분의 베개를, 그 환자가 필요하다고 느껴졌던 여분의 베개를 가져다 주거나, 병상의 위치를 좀 다시 정돈하고 다시 잡아주거나, 병상 옆에 있던 여분의 체뇨백을 추가로 놓아주는 등의 그런 행위를 통해서 환자에게 직접 자신이 느꼈던 연민을 보여주었고, 이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환자의 존엄을 회복시킬 수 있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6가지의 환자 존엄 위반의 유형을 설명한 이 제이콥슨이라는 연구자에 따르면 존엄 작업, 영어로는 dignity work이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이 존엄 작업, 그리고 이것의 의미는 존엄을 고양하기 위한 의도적 행위일 텐데, 이 dignity work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긍정적인 방법이고, 이것은 직접적으로 존엄을 고양하는 dignity promotion 전략이며, 다른 하나는 방어적인 방법으로 존엄을 침해받는 것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접근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가지 형태로 존엄 작업의 방식을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는 만약에 환자 존엄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것을 만들어낸다거나, 이미 존재하는 상황이라면은 최대한 유지시킬 수 있게 하고, 존엄이 위험에 처해 있다면 그것을 보호하고, 그것을 잃어버렸다면 되찾는,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이것들이 존엄 작업의 어떤 형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존엄 작업의 타겟, 대상은 개인 수준일 수도 있고, 관계, 즉 대인 수준일 수도 있고, 조직 수준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 3가지는 이 챕터 앞에서 얘기한 환자 존엄 침해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요인의 분류와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수준에서 존엄 작업의 방식이라면 의료진이 환자에게 예의를 갖추도록 한다거나, 의료진을 존엄에 대해서 적절히 훈련시키는 것이 있겠습니다. 관계 수준은 환자와 보건의료 전문직 간의 관계를 조금 더 굳건한 결속을 이루게끔 하는 것이 있겠고, 조직 수준에서는 조직 수준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숙박이나 수용시설 설비를 청결하게 하고 프라이버시를 조금 더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갖추고, 환자 변호단체를 통해서 환자에게 목소리를 주는 활동을 도입하는 것 등이 조직 수준에서의 존엄 작업, 그 방식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